자, 303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 모차르트입니다. 우리가 다시 그동안 느꼈던 그 모차르트의 품격을 다시 한번 더 감상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마련을 했습니다. 그 모차르트의 많은 작품 중에 숨은 보석과 같은 그런 작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이도메네오입니다. 이 이도메네오는 정확하게 그 지중해와 그 에게 사이에 있는 그 크레타 섬의 왕입니다. 크레타의 왕 이도메네오입니다. 정식 명칭이. 뉴욕 메트로폴리탄 2018년 공연 작품이고요. 매트가 낳은 걸출한 테너, 감성 테너 매튜 폴렌자니가 타이틀롤을 맡은 작품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모차르트의 오페라를 제가 한번 다시 언급을 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색깔이 없는 그 회색 부분은 거의 대부분 발표를 안 했거나 습작 수준에서 이제 마쳤던 그런 작품이고 미완성 작품들이고, 이제 색깔이 있는 작품들은 일단 공연을 한 작품들이죠. 자,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폴로와 하이킨투스라고 이제 미공연된 작품입니다만, 이게 참 웃기는 게 11살의 나이에, 모차르트가 11살의 나이에 첫 번째 만든 그런 오페라입니다. 우리가 11살 때 같으면 그냥 코 흘리면서 사탕이나 빨고 있는 그런 나이인데, 모차르트는 오페라를 작곡을 한 겁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고 14살 때 이른바 이제 밀라노에서 폰토의 왕 미트리다테를 공연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모차르트라는 천재의 이름을 알리게 되죠. 그러고 연이어 이제 밀라노에서 몇 개의 작품을 했습니다만, 뭐 지금 줄친 그런 부분의 작품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아주 알려진 작품들은 아니죠. 지금 와서 그렇게 공연이 작거나 뭐 그런 작품도 아닙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작품이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이도메네오가 25살의 나이에 이제 이 공연을 해서 크게 성공을 한 첫 번째 작품입니다. 엄청나게 찬사를 받았죠. 그러면서 이제 모차르트가 드디어 이제 오페라 시장에서의 아주 메이저로 그렇게 자리를 잡게 된 그런 작품입니다. 연이어서 이제 후궁 탈출이라는 독일어로 된 징슈표를 빈에서 공연을 하면서 성공 가도를 달렸고, 이게 26살 때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몇 작품을 더 시도를 했지만 대본이 부실해가지고 사실 모차르트가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작곡을 하다가 중단을 하고, 그 뒤에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로렌조 다 폰테를 만나게 되죠. 1786년 피가로의 결혼부터 세 작품을 연이어 로렌조와 하면서 소위 말하는 모차르트의 대표작을 이때 이제 거의 다 만들어 버립니다. 성공도 엄청나게 했고 대중적인 인기도 엄청나게 얻었죠. 뭐 그만큼 많은 또 비평도 물론 얻었습니다만, 이 부파 3부작을 연이어 하고 나서 이제 로렌조 다 폰테와 헤어지고 마지막 작품 독일 징슈필 마술피르를 우리에게 주고 이제 이 작품 활동이 끝나죠. 그러고 이제 요절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만약 모차르트가 뭐 다른 사람들처럼 뭐 적어도 60, 70살 이상을 살았다면은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좋은 작품들을 지금 가질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제 불행하게도 1791년 이 생을 마치면서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 작품을 안기고 떠났습니다. 이게 이제 모차르트의 작품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지금 제가 번호를 매긴 1번부터 7번까지가 지금 현재에서도 이제 굉장히 작게 공연을 지금 하고 있고 우리에게 좀 알려져 있죠. 자, 오페라 크레타의 왕 이도메네오는 어떤 작품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1781년 미넨의 궁정극장에서 지금 초연을 했고요. 원작은 이제 앙드레 킹프리의 같은 제목의 이제 오페라 대본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본은 이제 잠바티스타 바레스코가 했는데, 사실 이거 이제 모차르트로서는 이게 이제 사실 모차르트 시대는 핸델 시대를 막 끝낸 바로크 음악이 막 끝나는 바로크 오페라가 막 끝나는 상황에서 이제 그 이어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바로크 오페라와 벨칸토 오페라의 사이 정도 되는 부분에서 활약을 했는데, 사실 바로크 오페라가 갖는 뭐 장단점 중에서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게 사실 극인데 또 불구하고 이 성악가들의 개인 기량이나 이런 거에 너무 치우쳐져서 이 극적인 어떤 요소가 굉장히 좀 모자랍니다. 사실 핸델 때만 해도 이 카스트라토나 이런 이제 대중적인 걸출한 성악가들,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는
성악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가 그 극 중에서 연기를 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이제 오히려 이렇게 자기가 가진 성악의 기량을 뽐내는데 이 치우쳐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 바로크 핸델의 특히 오페라를 보신 분은 느끼시겠지만 이 극적인 어떤 그런 즐거움이란 게 벨칸토나 그 이후의 오페라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죠. 뭐 특히 독일 악곡하고는 아주 상반된 겁니다. 독일 악곡은 내용과 이 극을 위주로 한 그런 작품이라고 봐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이 이도메네오를 할 때 모차르트가 갖고 있는 그 당시에 바로크 오페라의 어떤 문제점들을 뭐 혁명적으로 자기는 이제 뭔가 개선시키고 싶은 그런 뜻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오페라의 어떤 개혁을 이렇게 이제 시도를 하는 그런 과정이 되다 보니까 대본가나 이 배우들, 성악가들과 굉장히 그 잦은 마찰 때문에 이도메네오를 이제 공연하기 전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거를 오스트리아에 있는 이제 아버지한테 보낸 편지에서 고스란히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시대적인 배경이 이제 이게 트로이 전쟁 직후라고 그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기원전 1200년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물론 뭐 트로이 전쟁이 뭐 역사적인 사실인지 아닌지도 확인이 안 된 상태이지만 호메로스의 그 서사시를 보면은 정확하게 이제 트로이 전쟁은 1193년에 일어났고 한 10년간 이렇게 전쟁이 진행된 상태니까 기원전 1183년 이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80년경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때 이제 이 크레타도 그 트로이 전쟁에 같이 출정을 하죠. 뭐 그 당시에 이 크레타의 운명이 이 미케네, 특히 이 그리스 미케네 아테네 쪽에 연합군의 뭐 속국 비슷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같이 원정을 갔어야 될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도메네오 왕이 그 트로이 전쟁 직후입니다. 전쟁에 승리를 하고 난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장소는 이제 크레타 섬이고요. 이 모차르트 최초의 걸작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성공한 최초의 걸작이고 이제 당시 뭐 영했던 최고의 세리아죠. 이 세리아긴 하지만 바로크 때 핸델 오페라하고는 사뭇 이 극의 비중이 높아지고 극적인 요소, 특히 이제 이 성악가들이 연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굉장히 강조를 한 겁니다. 모차르트가 이 성악 위주보다는 이제 연기를 함으로 해서 어떤 극적인 효과를 더 높이겠다는 모차르트의 의도가 지금 많이 있고, 바로크 오페라의 가장 큰 특징이 이제 다카포 형식인데 1절과 2절을 부르고 나서 1절을 반복을 하는데 그 1절 반복하는 게 1절과 똑같은 형태가 아니고 좀 더 격정적이고 이 성악가의 뭐 기량을 마음껏 뽐내는 듯한 그 부분이 A-에 지금 들어갑니다. 이게 다카포 형식이. 그러니까 이 오늘 이 이도메네오 같은 경우에도 모차르트가 비록 뭐 그 많은 새로운 시도를 하긴 했지만 A, B, A-라는 이 다카포 형식의 형태를 굉장히 많이 띄고 있어요. 그 아리아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아마 느끼실 겁니다. 뭔가 바꿔 보겠다는 그런 모차르트에 맞서서 대본가나 가수들이 협조가 이제 좀 부족했었어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모차르트가 요구하는 대로 대본가가 수정도 잘 안 해주고 가수들이 모차르트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움직여주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 어려움 속에서 만든 오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모차르트 입장에서는 뭐 이 그 전 작품, 전작에서 뭐 그렇게 오페라로서 크게 성공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만약 이 작품마저 실패했다 그러면 이제 모차르트가 오페라에 이렇게 그 뒤에 새로운 많은 작품들을 안 냈을 확률도 있어요. 그러니까 음악가로서의 어떤 이 성공이 오페라에 굉장히 이제 고무적인 그런 영향을 끼쳐서 그때도 계속 오페라를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한 겁니다. 뭐 우리로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얘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이도메네오가 이제 아시다시피 크레타, 그리스 신화와 이 유럽 초기에 크레타 에게 문명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신화와 이 역사가 혼재되어 있는 상태라 가지고 어떤 게 진실인지 어떤 게 팩트인지 이런 게 이제 좀 아직까지도 불분명한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이도메네오 같은 경우도 신화와 뭐 이게 좀 짬뽕이 됐습니다. 넵튠도 나오고 뭐 신의 이제 신탁, 뭐 신의 명령, 신의 약속 이런 것들이 나오고 또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던 그런 많은 것들이 지금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크레타는 이도메네오 이후에 크레타는 사실 멸망합니다. 사라집니다. 역사 속에서. 그 사라진 이유도 이제 불분명한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지진이나 가장 이제 그 유력한 것은 이제 그 바로 윗부분에서 섬 하나가 굉장히 큰 화산 폭발이 일어났고 그 화산 폭발로 인해 가지고 이제 쓰나미나 해일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 크레타가 싹 쓸려가는, 그러면서 이제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뭐 그런 비운을 겪은 거로 봐집니다. 근데
사실 이 오늘 오페라는 사실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이도메네오가 아들 이다반테에게 왕위를 계승하고 뭐 이 평화를 찾아오는 걸로 이렇게 해피엔딩이 되지만 그거는 이제 실제 팩트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엔딩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렇고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크레타 문명이나 이런 역사적인 사실과 이 그리스 신화가 굉장히 혼재된 상태로 이게 기원전 뭐 적어도 1000년 이전의 시대 그 당시의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역사적인 기록들이 지금 많이 없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리스 신화부터 훑을게요. 자, 이 카오스로부터 시작돼서 카오스의 뭐 혼돈, 카오스로부터 이제 시작됐다고 보죠. 그리스 신화는. 그러니까 그 후손인 가이아는 자기 자식 중에 하나인 그 우라노스, 참 이 그리스 신화를 이렇게 보다 보면 이건 뭐 콩가루 집안뿐만이 아니고 이거는 뭐 우리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친상간은 뭐 아주 거의 기본에 해당이 되고 친족 살인 뭐 아주 잔인하고 비도덕적인 일들이 너무 많이 있나요? 그것도 명색이 신들인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들을 뭐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창작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이게 비윤리적이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죠. 이 가이아도 자기 아들인 우라노스와 함께 이 티탄족을 생산을 합니다. 5명의 남신과 6명의 여신인데 그 중에 막내가 이제 이 크로노스입니다. 이 크로노스는 가이아가 이제 그 자기 남편, 아들이자 남편인 우라노스가 뭐 자신과 약속을 안 지킨 그런 때문에 막내 아들인 크로노스를 시켜서 우라노스를 거세를 합니다. 소위 말해갖고 그 생식기를 절단을 해가지고 왕위에서 쫓아내고 크로노스가 이제 왕을 차지하죠. 그런 상태가 돼서 그 거세를 한 상태니까 뭐 우라노스는 쫓겨나면서 이제 저주를 퍼부었고 이제 여기에서 자기 엄마 이 가이아가 또 저주를 퍼붓죠. 우라노스와 똑같은 형태로 너도 자식한테 네 왕위를 빼앗길 것이다. 뭐 이런 저주를 퍼붓습니다. 뭐 신들이니까 쟤들 맛대로죠. 이 우라노스의 그 생식기가 이제 잘린 생식기가 물속에 들어가서 그게 이제 뭐 나중에 아프로디테가 되었다는 뭐 그런 뭐 웃기지도 않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크로노스는 가이아의 저주, 어머니죠. 가이아의 저주, 어머니기도 하고 뭐 할머니기도 합니다. 족보상으로는. 너도 우라노스와 똑같은 처지로 네 자식한테 네가 당할 것이다. 네가 가진 걸 다 뺏기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제 저주를 듣습니다. 크로노스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섬뜩하죠. 이 크로노스도 웃기는 놈이 이게 레아라는 여자는 또 자기 뭐 여동생인가 뭐 그래요. 하여튼 형제 중에 하나를 또 지 마누라로 삼아가지고 열심히 또 생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크로노스가 이제 자기 자식한테 나중에 이제 자기가 아버지인 우라노스한테 한 것 똑같은 짓을 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크로노스는 애를 낳자마자 전부 다 먹어버립니다. 자기 자식을 먹어버리죠. 한 5명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마누라이자 누이인 이제 레아가 정말 짜증이 나지 않습니까? 자식들 다 먹어버리니까. 크로노스는 이제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 그 짓을 했는데, 그럼 6번째인가 나왔을 때는 이 제우스입니다. 걔가 그 소위 말하는 유럽의 최고의 신이죠. 신의 왕인 제우스를 낳고 나서는 이 제우스를 또 크로노스가 먹을 것 같아가지고 그 강보에다가 돌멩이를 대신 쌓아놓고 제우스를 이제 이 크레타로 이렇게 보내버립니다. 크레타로 숨기죠. 다른 사람을 시켜서 제우스를 살린 겁니다. 레아가. 그런 상황에서 제우스가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몸속에 있는 걸 다 뱉어내는 그런 신비한 약을 가지고 아버지인 크로노스한테 먹여가지고 그동안 먹였던 자기 형들이죠. 형제들을 다 구해내고 마지막에 이제 토양그에 이제 그게 소위 말하는 온팔러스의 돌이 된 거죠. 뭐 때문에 배꼽이라고 그러죠. 유럽의 배꼽이라고 그러죠. 아무튼 제우스가 그렇게 태어납니다. 제우스가 이제 소위 유럽의 최고의 신이었던 제우스가 크레타에서 이제 성장한 크레타가 이제 제우스의 본거지가 되는 거죠. 그 정도로 크레타가 유럽의 이제 유럽 문명의 시작을 알린 거다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제우스는 이제 아시다시피 신의 왕이고 자기 부인은 헤라라고 또 있기는 하죠. 근데 이제 제우스가 그 에우로페라는 여자한테 반합니다. 그래가지고 제우스가 흰소로 변해가지고 에우로페한테 구애를 한 다음에 에우로페를 태워가지고 이제 크레타 섬으로 납치를 하죠. 여기 보면 에우로페가 그대로 읽으면 영어로 유럽이 됩니다. 이게. 그래 결국 이 에우로페가 유럽의 기원이다.
결국 크레타가 유럽의 기원이다 뭐 그런 얘기를 가져다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제우스와 에우로파 사이에서 이제 미노스가 태어납니다. 근데 이제 미노스가 소위 말하는 크레타의 가장 큰 전성기를 이끄는 미노스 문명을 개척한 왕입니다. 근데 이제 미노스가 왕이 될 때 포세이돈이 신이죠. 이 사람도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황소 한 마리를 주면서 너가 왕위를 잡으면 이 황소를 다시 나한테 바쳐라 뭐 그렇게 했는데 미노스가 이 황소가 워낙 마음에 들고 그래가지고 다른 놈을 이렇게 바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세이돈이 성이 난 겁니다. 포세이돈이 신은 이제 성도 잘 내요. 포세이돈이 화가 나가지고 미노스 왕의 부인인 파시파네가 황소하고 이렇게 참 웬 작것들이 다 있습니다. 황소하고 사랑에 빠지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이 포세이돈이. 그러니까 파시파네가 황소한테 연정을 느껴갖고 황소하고 이제 뭘 새끼를 하나 놓으려면 뭐 그 짓을 해야 되는데 자기 몸을 이제 황소처럼 그렇게 바꿔가 결국 황소가 하고 이제 열심히 이상한 짓을 한 결과 나온 괴물이 미노타우로스입니다. 이 괴물이 뭐 괴물은 괴물이지만 미노스 입장에서는 자기 자식이기도 하니까 뭐 어떻게 죽일 수도 없고 해가지고 결국 크레타의 궁에 이제 그 미로의 궁입니다. 이거는 뭐 지금 그 나중에 그 발굴되면서 이 미로의 궁 크노소스 궁전을 이제 거기다 가둬놓고 아테네가 그 당시에 크레타에 뭐 속국 비슷하게 그때는 크레타가 엄청나게 강한 나라였으니까 그러면서 아테네에서 매년 7쌍의 남자와 여자 아이들을 이제 괴물한테 바치는 거죠. 안 그러면 미노타우로스가 뭐 애꿎은 사람을 자꾸 죽이니까 결국 아테네에서 그렇게 하다가 결국 이제 아테네에서 영웅한 사람이 나타나죠. 테세우스라는 영웅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7쌍의 아이들 곡물로 자기가 그 중에 한 명으로 가서 괴물인 미노타우로스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미로에 들어가는데 미로에서 빠져나가는 그 도움을 그 미노스 왕의 공주인 아리아드네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 결국 테세우스가 이제 그 괴물을 물리치고 무사히 빠져나오고 아들 아리네와 사랑에 빠져가지고 아테네 미케네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그 낙소스 섬에다가 떨어뜨려 놓고 가는 그 어디 들은 얘기가 있죠. 그게 이제 슈트라우스의 낙소스 섬의 아리아드네의 그 오페라 내용입니다. 뭐 물론 신화의 내용이기도 하고요. 이런 일이 이제 여기서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크레타 섬과 이 그리스 신화는 막 이렇게 뭐 역사와 어떤 그 신화가 이렇게 혼재된 상태로 우리한테 이제 이 기록이 남아져 있는 거죠. 오페라를 지금 알기 전에 우리가 크레타와 이런 부분을 좀 알아야 되니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정말 콩가루 집안의 뭐 아주 대명사죠, 그죠? 그 미노스와 파시판의 자식 중에 이제 데우칼리온이라고 있는데 데우칼리온의 아들이 이도메네오입니다. 그리고 이도메네오는 이제 넵튠과 약속을 하죠. 풍랑에서 살아나게 해주는 조건으로 자기가 해안에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본 사람을 넵튠에게 바치겠다고. 근데 그 첫 번째 본 사람이 이다만테입니다. 자식인 아들인 이다만테니까 여기서 이제 갈등이 시작되고 결국 오늘 오페라의 갈등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 크레타 문명을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할게요. 이 크레타는 이제 이 어디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와 이 터키 사이의 그 에게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 밑이 이제 지중해가 쭉 연결이 됐죠. 뭐 에게도 지중해의 일부입니다. 크레타 섬이 있는데 이 크노소스라는 도시가 이제 제일 큰 도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에게 문명이라고 하면 이제 미케네 문명과 이제 크레타 문명을 보통 합친 거고 이 트로이 문명도 이제 뭐 트로이도 역사적인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호메로스의 이제 서사시에만 나타나는 그런 상태였고 트로이 전쟁도 거기서만 나타나죠. 이제 트로이 문명까지 포함해서 이 에게 문명이 이제 세계 문명이 3대 축으로 이렇게 발달을 합니다. 해상으로. 근데 이때 이제 크레타 문명의 전성기가 아까 말했던 미노스 왕이 만든 미노스 문명인데 이게 이제 기원전 한 2000년부터 이렇게 쭉 발전을 해온 겁니다.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엄청난 발전을 했는데 이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된 이유가 이제 이 지리적인 요소가 있어요. 이게 지금 오른쪽 우하 아래쪽은 지금 아프리카고 오른쪽은 이제 터키 밑에 이제 서남아시아 쪽입니다. 이 두 지역이 뭡니까? 소위 말하는 나일강의 이집트문명과 유프라테스 강 유역의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4대 문명 중에 뭐 아주 압도적인 두 문명을 받아들이는데 가장 좋은 지리적인 위치에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유럽의 문명은 결국 크레타에서 시작됐다는 거는 결국 크레타에서 창조된 문명이 아니고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받아들인 그 문명이 유럽에 그대로 전달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유럽 문명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럽은 독자적으로 이렇게 문명을 만든 적이 없어요. 4대 문명에 유럽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됐던 거고, 크노소스 궁전으로 이제 그게 아서 에반스라는 영국 사람이 이제 이걸 발굴을 했죠. 이 엄청난 그 궁전과 뭐 화려한 궁전, 뭐 상하수도 수실 뿐만 아니고 수실 병기까지도 있었다고 그러니까 뭐 굉장한 그런 문화를 구축했던 거는 틀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유물을 발굴하면서 이제 한 거니까 이제 사실로 봐야 되죠. 그러다가 이제 그 기원전 1400년 경에 이제 그게 이제 아마 이도메네오 왕 그 즈음에 결국 미케네한테 정복을 당합니다. 힘이 약화되면서 미케네 속국으로 정복을 당했는데, 미케네에서 계속 거기를 관리한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속국으로 그냥 두고 트로이 전쟁 때 같이 전쟁을 이제 자기네 미케네에서 전쟁을 치니까 너도 와 이랬겠죠. 속국 비슷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기원전 1193년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실 그 이후에 크레타는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이 뭐 트로이 목마하고 해가지고 1193년에서 10년간 했으니까 기원전 1183년까지 전쟁했고, 그때쯤 전쟁이 끝나가지고 이도메네오 왕이 돌아왔으니까 뭐 대충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원전 1180년 정도로 보는 겁니다. 뭐 역사 속에 사라진 거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이 델로스 근방에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뭐 쓰나미로 뭐 섬 하나를 이제 삼켜버린, 그때 그렇게 되면 거기 인종은 뭐 다 전멸할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크레타 문명이 이제 소멸되는 뭐 그런 걸로 지금 추정을 하는 역사학자들이 많습니다. 뭐 그런 이제 미케네조차도 이제 사실 BC 이제 한 1100년경에 이제 북쪽에서 내려온 도리아인에 의해 갖고 이제 멸망됐다 뭐 그렇게 지금 보는 겁니다. 자, 트로이 전쟁은 제가 이제 저번에 트로이언 때 한번 설명드렸던 건데, 이걸 뭐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왜냐면 여기에 이제 트로이 전쟁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좀 관련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오페라도. 자, 이 신의 테티스라는 신의 결혼식에 신들을 초대를 다 했는데 이 브라이 여신인 에리스를 초대를 안 했어요. 에리스가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장에 황금사과를 보냅니다. 황금사과를 보내면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 이 사과를 차지해라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 명의 여신, 제우스의 마누라인, 제우스의 부인인 헤라와 제우스의 딸인 뭐 아테네나 아프로디테가 서로 자기가 이 황금사과를 가져야 된다고 뭐 그렇게 이제 우기죠. 제우스한테 이거 누가 이걸 가져야 되냐고 물으니까 제우스가 지 마누라와 딸들 사이에서 이제 낑겨가 이 불화를 일으키고 싶지 않죠. 그래가지고 이 당시 트로이 왕 프리아모스와 헤캅의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파리스 왕자도 뭐 아주 사연이 깊습니다. 뭐 처음에 뭐 문제가 될 것 같아가지고 이 파리스를 목동한테 이렇게 키워가지고 목동으로 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멋지게 잘생겼나봐요. 이 세상에 제일 잘생긴 남자 파리스가 선택을 할 것이다 하고 파리스한테 그 선택권을 줘버립니다. 아시다시피 헤라는 뭐 권력을 주겠다, 뭐 아테네는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하도록 해주겠다. 근데 아프로디테는 이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여인을 주겠다, 네가 원하는. 이 파리스 왕자는 이제 젊은 혈기에 아프로디테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프로디테가 이 준 여성이,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 누구냐면 헬레네인데, 헬레네는 그 당시에 이 처녀가 아니었어요. 이 스파르타의 왕인 이제 메넬라우스의 부인이었습니다. 남의 부인을 지금 준 거죠. 근데 이제 파리스가 또 이제 뭐 그 신이 약속한 거니까 얼씨구 하고 이제 헬레네를 스파르타로 가서 헬레네를 납치를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넬라우스는 이제 형인 아가멤논, 이 아가멤논이 이제 여기 오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인데, 미케네 왕 아가멤논이 대장군이 돼서 이제 드디어 이제 이 트로이를 치죠. 뭐 여기서 보면 이제 헥토르도 나오고 아킬레우스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페라 1부의 트로이언의 그 오페라 1부에서는 이제 지금 카산드라 공주가 죽고 뭐 트로이 목마로 이제 멸망하고 나서 아에네스가 이제 그 유민들을 데리고 이제 떠돌다가 이제 이 카르타고의 디도 여왕과 이제 사랑에 빠지고 뭐 로마를 건국하는 뭐 이런 형태의 전체적인 쭉 일정들이 있고, 전쟁의 끝이 아가멤논은 카산드라를 인질로 해갖고 기국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왕비가 배신을 하죠. 배신을 하갖고 왕비한테 죽음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딸 엘렉트라는 결국 복수를 하는데, 이 오페라로 보면 이제 엘렉트라는 크레타
왕자와 결혼을 하기 위해 이제 크레타에 지금 가 있는 상태로 돼 있고, 메넬라우스는 헬레네를 이제 그 이집트에서 찾죠. 뭐 아마 그 파라스가 데리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갖고 간 게 이제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헬레네라는 그런 오페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트로이 공주 일리아는 이제 크레타에 인질로 이제 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이 오페라의 이제 트로이 전쟁이 이제 어떤 단초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죠. 오페라와 그리스 신화는 이제 다시 제가 정리를 합니다. 자, 이제 이게 에게 문명이 이렇게 있고, 페리라는 이제 그 작곡가가 오르페오라는 오페라를 썼고요. 글록이 이제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이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지금 이제 이게 그리스 신화를 소재로 한 오페라를 지금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는 뭐 자기 부인이 꽃을 감상하다가 뭐 뱀한테 물려서 죽는데 이게 살려달라고 지금 울다가 결국 살리러 갔다가 구해오는 과정에서 뒤돌아보면 안 되는데 뒤돌아보면서 뭐 돌이 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이제 그리스 신화가 이 두 작품에 녹여져 있고, 그 다음에 그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이 다프네라는 작품과 또 같은 스트라우스의 다나에의 사랑도 이 그리스 신화를 바탕으로 한 그런 오페라입니다. 다프네는 이제 아폴론이라는 신이 다프네를 그 에로스와 장난을 치다가 에로스가 아폴론한테 이제 사랑의 화살을 쏘죠. 다프네를 사랑하게 하는. 그러니까 아폴론이 다프네를 아주 집요하게 쫓아가면서 구애를 하니까 다프네는 뭐 그 사랑을 안 받아주고 질겁을 해가지고 결국은 뭐 월계수로 변했다는 그런 그리스 신화를 소재로 한 그런 오페라입니다. 다나에의 사랑은 여기도 이제 제우스가 또 이 호색한 제우스의 남봉적인 호색기가 들죠. 어떤 왕이 이제 그 신탁을 받습니다. 이제 신의 계시를 받는다는 얘기. 그 신이 너 외손주한테 결국 죽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나에가 자기 딸이니까 다나에가 낳은 아들에 의해가 자기 죽는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이 다나에 공주를 이렇게 밀실에다 가둬버립니다. 왜? 새끼를 못 낳게 해야 되죠. 손주를 못 낳게 해야지 자기가 안 죽으니까. 근데 그 제우스가 다나에한테 반해서 그 밀실을 뚫고 가서 또 무슨 짓을 했는지 다나에가 애를 하나 낳죠. 결국 그 애가 외할아버지를 이렇게 뭐 죽이는 그런 신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의 오페라입니다. 그것도. 그리고 이제 트로이 전쟁을 소재로 한 거는 제가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베를리오즈의 트로이언이 있고, 에네아스 장군이 카르타고의 여왕 디도와 나누는 사랑을 소재로 한 오페라, 퍼셀이라는 작곡가가 지금 디도와 에네아스라는 그런 오페라가 있습니다. 아테네를 이제 대충 얘기를 하면은 여기도 지금 이제 콩가루 집안 얘기가 나옵니다. 아주 웃기는 얘기가 나옵니다. 티에스테스와 아트레우스는 형제간입니다. 아트레우스가 이제 지금 왕이죠. 부인이 이제 아이로페라는 부인이 있는데 티에스테스는 동생이죠. 근데 자기 부인인 아이로페와 티에스테스가 이 불륜을 저지릅니다. 왕위까지 이렇게 노리는 걸 아트레우스가 알게 되죠. 그러니까 아트레우스가 그 당시는 왕이니까 자기 동생의 혈족들을 전부 죽여가지고 티에스테스가 그 고기를 먹게 만듭니다. 막 그러면서 이제 뭐 살려는 두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티에스테스가 이제 복수의 칼을 가는데 이제 여기서 또 신탁의 얘기가 있죠. 신이 얘기를 하죠. 네 딸과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너 대신 복수를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지금 아버지라는 놈이 자기 딸인 펠로페이아라는 딸을 이제 변장을 해서 이제 겁탈을 하죠. 그렇게 해서 생긴 아이가 이제 아이기스토스입니다. 근데 아이기스토스를 임신한 상태로 펠로페니아가 아트레우스가 자기 마이너를 죽여버렸기 때문에 펠로페이아가 자기로 보면 큰아버지죠. 백부한테 또 시집을 갑니다. 그래갖고 애를 낳았으니까 아이기스토스는 아트레우스의 아들처럼 된 거죠. 그러니까 아트레우스가 이제 아이기스토스한테 티에스테스 자기 동생을 가서 죽이라고 이제 그렇게 지시를 하죠. 근데 죽이러 갔다가 티에스테스가 이제 워낙 무술이 뛰어나니까 오히려 제압을 당한 상태에서 이제 모든 걸 다 알게 됩니다. 자기 엄마하고 그 관계, 자기 아버지는 티에스테스고 펠로페이아는 자기 아버지의 아이를 가졌다는 걸 그때 알고 자기 스스로 자살을 하고 뭐 그렇게 해갖고 결국 아기스토스가 이제 이 복수를 성공합니다. 복수를 성공을 하는데 아가멤논의 부인인 클리타임네스트라, 아까 아가멤논은 누굽니까? 이 미케네 이제 그 대장군이었죠. 미케네 이제 최고 왕으로서 지금 이 트로이 원정에서 이제 대장군이었었는데 전쟁을 끝내고 이렇게 돌아오니까
클리타임네스트라가 아까 얘기했던 아이기스토스하고 이제 짜고 이 아가멤논을 죽여버리고 아이기스토스가 이 미케네의 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딸인 엘렉트라와 오레스테스, 여기 오페라에서는 오빠로 나오는데 사실 전 동생으로 알고 있었는데, 엘렉트라라는 그 이제 오페라가 나오죠. 슈트라우스의 엘렉트라는 오페라가 결국 자기 아버지를 죽인 자기 엄마 클리타임네스트라에 대한 이제 복수를 남동생한테 이제 결국 시키는 뭐 그런 얘기가 이제 오페라 엘렉트라 얘기고, 이것도 뭐 결국 신화의 얘기라고 봐야 되죠. 근데 이 엘렉트라가 지금 오늘 제가 소개하는 이도메네오 오페라에서는 이제 크레타에 결혼을 하기 위해 온 이제 공주로 됩니다. 외국 공주. 슈트라우스의 엘렉트라가 이제 탄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요 헬레네가 아까 파리스가 헬레네를 납치해가지고 메넬라우스의 이제 왕비인 헬레네를 납치해가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트로이로 못 가고 아마 이집트로 이렇게 가서 이집트의 헬레네가 됩니다. 이게 이제 슈트라우스의 오페라에 그런 오페라가 있어요. 그 내용을 다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레타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하고 비슷하죠. 제우스가 이제 미노스를 낳고 뭐 괴물을 낳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테세우스와 아리아드네 얘기로 인해 가지고 이제 슈트라우스가 만든 낙소스섬의 아리아드네라는 오페라가 탄생을 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이도메네오, 미노스의 손자인 이도메네오하고 이다반테, 뭐 엘렉트라, 트로이에서 온 일리아와 그다음 미케네에서 온 엘렉트라, 이 네 명이 벌이는 오페라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모차르트의 이도메네오입니다. 뭐 너무 장황하고 복잡하게 설명했지만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재밌어요. 이 이야기는 제 얘기보다는 뭐 한번 찾아서 보실 만큼 가치가 있는 그런 재미입니다. 유럽의 문명이 시작된 그런 발상지니까. 자, 이 캐스팅을 보면은 이제 이 매튜 폴렌자니가 주인공 이도메네오 역을 맡았고요. 그리고 세 명이 이제 나딘 시에라, 앨리스 쿠페, 엘자 반덴 히버, 이 세 사람이 이제 일리아, 이다만테, 엘렉트라 역을 맡았는데, 이 앨리스 쿠페는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 바로크 오페라 그 뒷부분이니까 시대가, 요 역은 원래 이제 카스트라토 역입니다. 거세된 남자가 이제 거의 알토 역의 음역을 내는 그 카스트라토 역인데, 지금 이제 현대에서는 오페라 공연할 때는 거의 이제 바지 역이라 그러죠. 여성 메조 소프라노가 주로 맡는 그런 역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카스트라토 역이었어요. 자, 이 등장인물을 보면은 아까 뭐 얘기를 거의 다 했는데, 크레타의 왕 이도메네오가 그 전쟁을 끝내고 트로이에서 전쟁을 승리를 끝내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풍랑을 만납니다. 뭐 거의 죽을 상황에 처했는데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니까 바다의 신 넵튠이, 자 그럼 너가, 넵튠이 살려주는 조건으로 너가 육지에 도착해서 처음 만나는 사람을 나한테 제물로 바쳐라. 뭐 그렇게 해가 이도메네오야 뭐 살아야 되니까 그 약속을 하고 돌아오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제일 처음 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자기 아들입니다. 이다만테. 그러니까 이다만테를 지금 제물로 바쳐야 될 이런 이제 운명에 처해진 게 이 오페라의 이제 뭐 주된 핵심 소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다만테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카스트라토 역을 보통 맡는데 오늘은 이제 메조소프라노가 맡습니다. 근데 이다만테는 그 당시에 이제 그 트로이에서 이 전쟁에 승리를 하면서 이제 볼모로 잡아온 일리아 공주를 사랑하게 됐죠. 둘은 서로 사랑을 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국가와 정략적으로 이제 뭐 그 당시만 해도 이 크레타가 미케네의 속국 비슷한 거였으니까 미케네에서 엘렉트라는 이제 이다만테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뭐 복수는 언제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역사적으로 그 연도가 어떻게 되는지 뭐 그거는 뭐 찾아봐야죠. 근데 뭐 연도가 역사적인 뭐 기록들이 없으니까 뭐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엘렉트라가 자기 어머니를 이제 한테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그런 공주입니다. 다른 그 오페라에서는.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도메네오가 자기 신에 충직한 이제 충신인 알바체의 조언을 들어갖고 이다만테를 엘렉트라와 결혼을 시켜가지고 이제 미케네로 이제 탈출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넵튠이 신인데 그래도 모를 리가 없죠. 그래가지고 뭐 엄청나게 그 이제 크레타는 이제 혼란 속에 빠지는 상황에서 진실한 사랑, 이다만테와의 일리아의 진실한 사랑에 넵튠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모든 게 잘 해결되는 뭐 그런 게 이제 오늘 오페라 얘기입니다. 자, 연출은 이제 장피에르 폰네르는 이제 프랑스 오페라 연출가가 1982년 프로덕션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만들었던 프로덕션인데 이제 뉴욕 메트로폴리탄에서
2017년과 2018년에 공연을 한 그런 상황이죠. 자, 공식 트레일러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휘는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뉴욕 메트로폴리탄의 전설 제임스 리바인이 맡았고요. 재작년에 돌아가셨죠. 뉴욕 메트로폴리탄에서만 음악 감독만 40년간 하셨었고, 이제 그 미투 사건으로 불명예 퇴임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돌아가셨습니다. 자, 서곡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야기는 오페라 1막부터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